그날 밤 최 참판댁 창고가 있는 뒷뜰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곳에서 돌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고 문틈 사이로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돌복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임금님이 다스리시던 그 시절에도 한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양반들의 가마가 지나가면 백성들은 고개를 숙였고 기름진 음식, 냄새가 대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기와집들 사이로 허름한 옷을 걸친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시절 한양 북촌 어귀 최 참판댁이라는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담장이 어찌나 높은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바깥에서는 알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도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나칠 때면 괜히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집에서는 묘한 기운이 흘러나왔거든요. 바로 그 최 참판댁에서 일하는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돌복이라 했습니다. 나이는 26, 체구는 작지 않았으나 말수가 적고 눈빛이 맑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연 머슴인가 의아해할 만큼 반듯한 인상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돌복은 16살 때부터 이 댁에 들어와 벌써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짐을 나르고 창고를 지키는 일까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몸을 움직였지만 입에선 불평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그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동생 연분이었습니다. 연분은 돌복보다 5살 아래였는데 얼굴이 고운 것은 물론이고 마음씨도 고와서 동네 아낙네들이 보면 절로 예뻐했습니다. 오빠 돌복이 번 품삯을 쪼개어 연분을 먹이고 입혔고 연분은 그런 오빠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했습니다. 남매는 한양 성박 허름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는 일찍 여의었고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곤 서로밖에 없었습니다. 돌복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연분이 문 앞에서 기다리다 반기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네요. 어서 들어와요. 밥 식기 전에 드세요. 연분의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고단함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흘러가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복의 주인 최 참판은 연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해왔습니다. 내 여동생 말이다. 내 집에 와서 일해보지 않겠느냐? 침방에서 바느질이나 하면 되는 일이다. 품삯도 넉넉히 주마. 돌복은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동생을 이 집에 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딱히 말할 수 없었지만 오빠의 직감이랄까요? 이 집의 무거운 공기가 연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참판은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너의 머슴살이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지. 협박이었습니다. 돌복이 이 댁에서 잘리면 생계가 끊겼습니다. 한 달치 품삯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결국 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분이 최 참판댁에 들어온 것은 그의 3월 보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연분은 침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저녁이면 오빠와 함께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복은 그제야 걱정이 지나쳤나 싶어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과를 마친 돌복이 침방 쪽으로 연분을 찾아갔는데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연분이 어디 갔습니까? 행랑아범에게 물었더니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엌 안악에게 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들 눈을 피하며 알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돌복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지만 연분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연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돌복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두막 안에 홀로 앉아 연분의 빈자리만 바라보다 새벽이 되면 다시 최참판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참판 어른, 제 여동생이 사흘째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최참판은 느긋하게 앉아 차를 마시다가 돌복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연분이? 글쎄다. 제 발로 나간 것 아니더냐.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 여동생이 어디에 간다고 했으면 저한테 먼저 말했을 겁니다. 이놈이 나한테 의심을 하는 게냐? 최참판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돌복은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슴이 주인을 의심하면 그 자리에서 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포도청에 잡혀가는 수도 있었습니다. 돌복은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성을 했나 봅니다. 그렇지. 이제 제 할 일이나 해라. 돌복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행랑채에서 일하는 늙은 하인 복만이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복만이는 이 댁에서 30년 넘게 일한 늙은 하인으로 돌복에게 가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돌복은 사방을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만이 어르신, 연분이 어디 간 건지 알고 계시지요? 복만이는 주름진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다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니 돌복아, 제발 묻지 마라. 모르는 게 낫다. 알면 너도 위험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마차가 한 대 왔었다. 밤중에 참판 영감이 직접 나와서 뭔가를 실어보냈는데 나는 보지 못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복만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돌복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습니다. 밤중에 마차, 참판이 직접 나와 실어보낸 것.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소름 돋는 가능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돌복은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라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돌복은 잠을 자는 척하며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행랑채 구석, 집더미 위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집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바람소리, 귀뚜라미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바람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주 작고 가느다란, 억눌린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리는 북쪽 창고 방향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돌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돌복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돌복은 집신 소리도 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으며 북쪽 창고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고는 평소에도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곡식 창고라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쌀가마니가 들어가거나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훌쩍이는 소리, 낮게 깔리는 흐느낌, 그리고 가끔씩 누군가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 돌복은 창고 옆 담장에 바짝 붙어 귀를 댔습니다. 오빠가 보고 싶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돌복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연분이었습니다. 분명 연분의 목소리였습니다. 돌복은 눈앞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장 문을 뜯어내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주인 측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연분은 어디론가 더 깊이 숨겨질 것입니다. 그는 창고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창고 동쪽 벽에 작은 환기 구멍이 있었습니다. 돌복은 그 구멍에 눈을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등잔 하나가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흐릿한 빛 속에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1명, 2명, 세어보니 7명이었습니다. 모두 새끼줄로 손목이 묶인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에는 헝겊이 물려있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찢기고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구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있는 연분이 있었습니다. 돌복은 그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막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침착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는 발걸음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때 발 아래 뭔가가 밟혔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발에 닿는 느낌이 단단하고 납작했습니다. 돌복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달이 잠깐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 빛에 비추어 보니 붉은 천으로 꼼꼼히 쌓인 무언가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창고를 오가다 떨어뜨린 것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돌복은 그것을 품속 깊이 숨기고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구석에 앉아 붉은 천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는 가죽으로 만든 작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이라기보다는 장부라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종이가 여러 장 촘촘히 묶여 있고 각 줄에 이름과 날짜, 숫자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돌복은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어릴 적 서당 근처에서 훔쳐들으며 익힌 글이었지만 이 정도 문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돌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장부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처음 몇 장은 날짜와 이름 그리고 돈의 액수였습니다. 돌복은 처음에 그냥 돈거래 장부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이름 옆에는 나이가 적혀 있었습니다. 15, 16, 17, 18. 15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들 옆에는 출신 동네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포, 왕십리, 수원, 용인, 안성. 그리고 그 옆에는 거래 금액. 돌복은 손에 든 장부를 천천히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사고판 기록이었습니다. 처녀들을 모아다가 어딘가에 팔아넘기는 기록. 날짜별로 몇 명, 어느 동네에서 데려온 처녀들이 얼마의 값에 팔렸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천인공노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뒷장으로 넘기자 더 소름 돋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돌복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장사치 이름인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부터 달라졌습니다. 한판서, 그 다음 줄, 이대감, 그 다음, 박좌이정. 돌복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이름들은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살다 보면 귀동량으로라도 듣게 되는 높은 벼슬아치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장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서 돌복은 두 개의 이름 앞에서 손이 굳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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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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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영의정과 왕실 외척 이름 발견. 맨 뒷장에는 다른 장보다 훨씬 큰 글씨로 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씨, 왕실 외척 조씨. 그 아래에는 액수가 적혀 있었는데 앞장에 나온 것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런 글씨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진상품 3명, 별도 처리, 진상품. 돌복은 그 단어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임금님께 올리는 물건을 진상품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상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처녀들이었습니다. 왕실 외척이라면 임금의 핏줄과 이어진 집안입니다. 영의정이라면 조선에서 임금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최참판의 거래 상대였습니다. 돌복은 장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장부가 세상에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영의정과 왕실 외척이 처녀들을 사들인 증거.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장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돌복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는 게 더 이상한 일이 될 것입니다. 돌복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쳐야 할까요? 장부를 버리고 도망쳐야 할까요? 그러나 눈을 감으면 연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울고 있던 연분. 오빠가 보고 싶어라고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도청에 가지고 갈까요? 하지만 포도청 관리들이 영의정과 왕실, 외척의 편에 서 있다면 장부를 받자마자 돌복을 가두고 영의정에게 알릴 것입니다. 사헌부에 갈까요? 나라의 기강을 잡는 곳이지만 거기도 누가 어느 편인지 돌복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돌복은 밤새 이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한 가지 이야기. 어릴 적 서당 근처에서 들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보내신 암행어사가 오면 영의정도 어쩔 수 없다더라. 암행어사. 임금의 명령을 받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 권력의 부정을 밝히는 사람. 하지만 암행어사가 지금 한양 어디에 있는지 돌복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암행이라는 것이 신분을 숨기고 돌아다니는 것이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암행어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돌복 자신이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최참판댁의 머슴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행랑채에 돌복이 없으면 바로 알아챌 것입니다. 그래서 돌복은 결심했습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예 죽은 것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돌복은 마당을 쓸다가 우물 쪽에서 미끄러지는 척 무릎을 바닥에 세게 찧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신음을 내지르며 쓰러졌습니다. 행랑아범이 달려왔습니다. 이놈이 왜 이러는 게야? 다리를 다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놈. 오늘 일은 어쩌려고. 행랑아범은 투덜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돌복은 절뚝거리며 행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자리에 집더미를 쌓아 사람이 누워있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누더기 옷 중 가장 낡고 더러운 것을 골랐습니다. 장부는 보찜 가장 깊은 곳에 헝겊 2겹으로 싸서 넣었습니다. 돌복은 행랑채 뒤편 담장 구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구멍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어릴 때 복만이 어르신이 살짝 귀띔해준 탈출로였습니다. 아마 복만이 어르신도 오랜 세월 살면서 혹시 모를 나를 위해 알아두었던 것이겠지요. 담장 밖으로 나온 돌복은 그 길로 한양 성 밖으로 향했습니다. 한강변 거지촌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거지들 틈에 섞일 수 있을 것입니다. 걸어가는 내내 돌복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암행어사나 암행조사관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들은 신분을 감추고 다닙니다. 나무꾼처럼 보이기도 하고 행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돌복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암행조사관들은 민심을 듣기 위해 반드시 거지촌을 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서당 훈장에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백성 중에서도 가장 힘없는 거지들의 말을 들으면 그 지역 사정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고요.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거지촌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낮에는 거지로 섞여 있고 밤에는 눈을 뜨고 이방인을 살피는 것입니다. 신분을 감추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 너무 깨끗한 손을 가진 행인, 거지촌을 둘러보는 눈에 뭔가를 재는 기색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돌복은 그날 밤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강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거지촌의 냄새는 코를 찌를 정도였습니다. 여기저기 모닥불이 피워져 있고 낡은 거적을 뒤집어 쓴 사람들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돌복은 자신의 옷을 더욱 구기고 얼굴에 흙을 묻히고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는 최참판댁 머슴 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거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며칠을 버텨야 했습니다. 거지촌에서의 나날은 고단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리 밑에서 일어나 구걸을 하고 낮에는 사람들 틈에 섞여 한양 안팎을 돌아다니고 밤이 되면 다시 거지촌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눈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돌복은 거지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상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하지만 눈빛이 다른 사람. 일부러 추레하게 꾸몄지만 발걸음이 절도 있는 사람.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지촌 어귀에서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나이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입성은 헤어지고 손에는 바가지를 들었지만 귀 뒤로 머리카락을 묶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거지들은 머리카락을 아무렇게나 묶거나 풀고 다니지만 그 사내의 머리 묶음은 관리들이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돌복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손이었습니다. 거지들의 손은 굳어 있고 생활에 찌든 손입니다. 그런데 그 사내의 손은 거칠긴 했지만 붓을 오래 잡은 사람 특유의 손가락 형태가 있었습니다. 돌복은 천천히 그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어르신? 사내는 돌복을 힐끗 보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나도 굶기는 마찬가지요. 말씨가 여기 사람 같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사내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건 왜 묻나? 저는 드릴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나라 백성으로서 들어주셔야 할 분에게. 사내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돌복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 사내는 거지촌 가장 외진 구석 갈대밭 안으로 돌복을 이끌었습니다. 돌복은 품속에서 붉은 천에 쌓인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사내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읽어 내려가는 사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뒷장까지 다 읽은 사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얻었나? 최참판댁 창고 옆에서 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 댁 머슴이었고 지금 창고에는 처녀 7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 중에 제 여동생도 있습니다. 사내는 다시 한번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 이 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자네의 목숨은 매우 위험한 상태일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여동생이 저 창고 안에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암행조사관 정씨라고 하네. 지금 한양의 부정부패를 살피라는 어명을 받고 내려온 사람일세. 돌복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가슴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것입니다. 어르신, 제 여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저 창고의 처녀들을 살려주십시오. 돌복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조사관은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게. 자네가 이 장부를 내게 가져온 것, 조선의 백성으로서 용기 있는 일을 한 것이야. 이제 나머지는 내가 처리할 것이네. 그날 밤 한양 북촌 어기 최참판댁을 향해 움직이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조사관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돌복이 모르는 경로로 믿을 수 있는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포도청의 정직한 포졸들, 사원부에서 파견된 서리들, 한밤중 달이 구름 속으로 숨어든 시각에 그들은 최참판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암행조사관 정씨의 명이다. 문을 열어라. 최참판은 그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밤중에 남의 집에 들이닥치다니. 최참판, 어명을 받은 암행조사관이요. 이 집 창고를 검문할 것이요. 최참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북쪽 창고 자물쇠가 단칼에 잘려나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순간 억눌린 울음소리와 함께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안에 7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새끼줄을 끊고 처녀들을 부축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돌복은 그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녀들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로 나오는 아이를 보는 순간 돌복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연분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만나는 연분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퀭했습니다. 손목에는 새끼줄로 묶인 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고를 나오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연분의 눈이 돌복과 마주쳤습니다. 연분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복이 흙으로 뒤범벅이 된 낡은 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돌복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연분아. 그 목소리. 연분의 눈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그래, 나야. 오빠야. 연분은 달려왔습니다. 돌복은 여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연분은 오빠의 품에 안겨서야 비로소 크게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돌복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볼 위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연분아. 늦게 와서 미안하다. 아니야, 오빠. 올 줄 알았어. 오빠가 꼭 올 줄 알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돌복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최참판은 포졸들에게 붙들려 결박되었습니다. 이럴 수 없소. 내가 누구 덕에 산다고 생각하오. 영의정 대감이 아시면 당신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요. 정 조사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의정도 이 장부 앞에서는 면할 수 없을 것이요. 최 참판의 집은 그날 밤 봉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조사관의 보고는 그 길로 임금께 올라갔습니다. 사건은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자들이 하나씩 포도청으로 불려갔습니다. 한판서, 이대감, 박좌의정, 그리고 왕실 외척 조씨까지. 그들은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모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부는 명확했습니다. 날짜, 이름, 금액, 거래 내역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 씨는 스스로 관직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실 외척 조 씨는 임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양 북촌에서 오래도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최 참판은 결국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처녀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포 처녀는 어머니에게, 왕십리 처녀는 아버지에게, 수원에서 올라온 처녀는 오빠에게 돌아갔습니다. 연분도 돌복과 함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돌복의 오두막 앞에 정 조사관이 찾아왔습니다. 돌복이라 했지. 임금께서 자네의 용기를 치하하셨네. 그리고 상금과 함께 전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어. 정 조사관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짐이 백성의 억울함을 제때 살피지 못하여 이 같은 일이 생겼도다. 돌복의 행동은 한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은 것이니 마땅히 그 공을 기린다. 돌복은 두루마리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임금의 말씀보다 상금보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오두막 문 앞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연분이었습니다. 오빠, 밥 먹을 거예요? 연분이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돌복은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밥 먹자.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양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칼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진실을 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외롭고 힘든 길이라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사람은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돌복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조선의 어느 봄날 한양 성박 작은 오두막에서 남매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이 세상 어떤 권력자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하루를 살았습니다.